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협업경영인 자기경영의 최병철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 자기경영과 이 협업경영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저는 협업이라는 말과 협력이라는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그 결과값의 차이는 너무나도 크다라는 맥락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협력적 삶을 사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힘을 보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방향성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반면에 협업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어떤 방향성과 맞을 때만 서로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죠. 해서 그 결과값이 결국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자기경영이라는 말과 협업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된다라는 결론이 도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자기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구본영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공병호 선생님께서도 이 말씀을 많이 하셨던 내용이죠. 하지만 실상은 이 피터 트러커라고 하는 이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분께서 이 자기경영 노트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었지요. 이분께서 이야기하시는 자기경영 노트에 나오는 자기경영을 위한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첫째는 체계적인 시간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의지에 맡겨서 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자기경영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둘째는 목표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목표에 대한 얼마만큼 공헌하느냐, 내가 거기 얼마만큼 존재감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공헌과의 일치성에서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세 번째는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보다는 강점을 강화시키는 전략이 훨씬 더 퍼포먼스를 크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결국 우리는 그동안에 결국 이런 맥락에서의 이런 원칙에 입각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개발해서 이 접목을 시켜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수많은 강사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구체화해서 이제 실천하고자 하는 이런 교육을 뭐 기업체나 이런 곳에 가서 많이 했었고요. 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뭐가 결정적으로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관리와 목표 관리나 또는 그 어떤 강점 관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주체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사실 이 자기경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 지배자의 논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기업을 운영하는 어떤 오너나 경영주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자기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주도적 업무 수행 능력이라는 맥락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의미로 이해되고 있었다. 즉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이 또는 직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업무를 수행해내는 능력, 이것을 자기경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것이죠. 하지만 원래의 자기경영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그 관점도 포함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하겠지요. 해서 결국에 이 자기경영이라고 해서 제시되어졌던 원칙마저도 협력을 얼마나 자기주도적으로 하느냐, 시켜서 하느냐 아니면 스스로 알아서 협력을 하느냐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면, 지배자의 관점으로 보면 말 잘 듣는 직원을 또는 알아서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해내는 이런 직원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쩌면 논리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반대로 진정한 자기 경영을 꿈꾸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자기 경영은 아니었던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마 협업과 협력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굳이 애써서 분류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저의 의도를 이제 어느 정도는 아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에 나오는 제가 지금 드라마라고 해야 되는지 영화라고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이게 시리즈물로 나온 영화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작품에 소개되어져 있는 명대사들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자기 경영이나 협업 경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고려 요소들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만나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어떤 배우들이 사용했던 대사를 활용해서 어떤 고민이나 어떤 주제에 접근하려고 하는 시도는 저는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학을 하죠. 학을 하면 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을 해야 하고요. 행을 하고 나면 그것을 이제는 교해야 되죠. 그러니까 흔히 이제 공자가 이야기하는 학습의 어떤 체계도를 들여다보면 학습한 뒤에 그것을 행해서 그것을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 경험을 가지고, 그러니까 행이죠, 행.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가르치는 단계, 가르치는 단계까지 가야 이것을 어쩌면 이 교의, 그러니까 배움이나 교육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우리가 학습으로까지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학교에 가서 학은 하죠. 누군가가 가르치니까. 그런데 그것을 습으로 연결시켜내지 못한다. 습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이 될 일은 절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라는 것이 결국 이 한계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지적받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해서 이 어떤 드라마나 또는 어떤 이미 이 학습되어져 있는 어떤 이 음악, 이런 소재를 활용해서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메시지를 공부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장점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습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조금 더 속도감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배우들의 명대사를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려고 하는 협업이나 자기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해서 이 책을 쓰게 된 것도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쓰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첫 번째로 여기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편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게임의 룰을 잘 아시죠? 일단 눈을 감고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동안에는 누군가가 이동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있을 때는 그 어떤 행동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 게임의 가장 결정적인 룰인데, 자,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있을 때의 행동도 평가받지만 다들 눈을 감고 있을 때의 행동,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행동마저도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나는 누군가가 보고 있을 때만 행동하는지, 누군가가 보고 있지 않을 때 행동하는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실상은 남들이 보고 있을 때 행동을 하고요. 남들이 보고 있지 않을 때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경향이 다분히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게임과는 사뭇 상반된 형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게임에서 이야기할 때 눈을 감고 있는 동안의 행동은 왜 면죄부를 받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나는 왜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보고 있을 때 움직이려고 할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말은 누군가가 보고 있을 때 하는 행동은 결국에는 게임에서 지게 된다. 게임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지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해서 누군가가 보고 있기 때문에 잘하려고 한다거나 그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행동을 한다거나 뭐 이러한 일들이 결국에는 종국에는 이 나의 주체적 자기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실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 지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게임을 제대로 삶에 적용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남들을 의식한 삶을 사는 것, 남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의식해서 사는 삶,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결국에 자기의 삶, 본질적인 자기 경영은 어쩌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말이 좀 이렇게 복잡해졌나요? 그 말재주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이 게임을 가지고 두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삶은 반대로 살까라는 거죠. 원래 보고 있을 때 움직이면 죽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안 죽고 살아가느냐?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기 경영이 죽었더라 라는 이야기를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눈을 이 오징어 게임에서 눈을 감고 있는 동안의 행동은 왜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남들이 보든 안 보든 하는 행동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패턴이 아닐런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대사까지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작품에 보면 이제 경마장에서 이 성기훈이라는 주인공이 그 경마 게임 이제 그 마킹을 하고 있었죠. 굉장히 몰입을 하죠. 어떤 것이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뭐 거의 무아지경의 수준에까지 다다라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그 뒤에 있던 사람이 입장에서 볼 때는 속도가 느리니까 한마디 이제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기훈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발 나 좀 내버려둬, 생각 좀 하게, 이렇게 하면서 버럭 화를 냅니다. 네, 이 장면인데요. 저는 이 대사를 통해서 무엇을 좀 도출해 보려고 했느냐 하면, 결국 나는 누군가에게 화를 낼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난다라는 것은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어떤 것들이 방해받거나 또는 훼손되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화를 내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대체적으로 화를 참아야 한다, 내지는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지성인이고 교양인이다라는 정도의 교육으로 철저하게 이제 이렇게 다듬어지게 되죠. 뭐 그렇다고 막 이렇게 뭐 화를 아무데나 내고 이렇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다만 나는 무엇인가 화를 낼 만한 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없는 사람은 결국엔 업적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정확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누군가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인데, 남들의 것에다가 힘을 보태주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그것은 본질적으로 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일인 척은 할 수 있겠지만
남의 일을 하면서 화를 버럭 내기는 쉽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자기 경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누구라도 요것은 건드리면 나는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것을 돌이켜 봐야 하고, 이 점에 방해된다 하면, 이 점이 어떤 저항에 부딪힌다면 그것을 가지고 화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점이죠. 요즘은 오히려 화를 참아라 뭐 이런 맥락의 이야기보다는 화가 나면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해소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책에는 그렇게 써놨습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화를 참아야 한다고 가르쳐 놓고 정작 화를 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름대로 그 어떤 위치에 계신 분들이더라. 결국 그들은 나름대로 화를 낼 만한 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다. 그럼 화를 오히려 참는 사람보다는 낼 수 있는 사람이 어쩌면 자기 경영에 조금 더 근접해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다소 비약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논리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음의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